요거는 제가 물티슈도 빨았어요. 길에서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거 저는 쓰고 구입을 안 하는데 물티슈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빨았으니까. 그럼 물티슈는 얼마나 쓰신 거예요? 한 달 쓰는 거 아니에요? 옷을 새로 안 산 지 꽤 오래됐어요. 여기 이렇게 살짝 구멍이 났어요. 근데 편하게 그냥 구멍 났죠?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고 있어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월급 실수령액 300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 총 자산이 40억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의아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집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신축 아파트에 있는 건데. 오, 여기 거울인데 뭐가 뜨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주간 날씨 이게 스마트 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이제 간단한 인터넷 검색도 되는데 저희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일단 와이파이가 없어요? 예, 저 스마트폰 그 데이터 이렇게 무제한 요금제 느리게 전환되는 거 있잖아요. 그 요금제 써요. 집에 컴퓨터도 없어요. 일단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골드곰 신명숙입니다. 저는 16년간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이제 직장 생활은 22년간 하다가 퇴사한 지 6개월 된 병아리 파이어족입니다. 그리고 골드곰의 재테크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퇴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네, 되셨어요? 4월에 퇴사했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16년 됐어요. 투자한 지. 그러면 지금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되세요? 현재 실거래 시세로 평가했을 때 7채의 실거래가를 더하면 40억이에요. 이제 거기서 대부분 다 전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빼야 되잖아요. 그 전세 보증금이 23억을 제외해야 되고 네. 또 대출이 1억 4,500만 원 끼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빼야 되고 근데 제가 현금이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은 현금 예금 자산이 3억 8천이고 예비비로 이제 급할 때 써야 되려고 수시로 뺄 수 있게 해놓은 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현금은 한 4억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는 셈이고 주식은 지금 2천만 원 재미로 투자하려고 주식에 그 정도 넣어놨고 이걸 전부 이제 계산해 보면 한 순자산만으로 20억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네. 부동산 얘기는 네. 조금 이따가 다뤄보고 미니멀하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그 집 한번 구경 네.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거실인 거죠? 네, 이건 거실이고 지금 여기 묶어놓으신 거는 원래 커튼에 있던 건가요? 아니요 이거 그냥 이게 싸구려 액세서리인데 버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묶어놨고 밥은 직접 해 드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좀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뭐 오이도 무침을 해서 먹기보다 그냥 생오이 잘라 먹고 저 요리를 못해요. 안방도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여기가 안방이고 쓰레기통을 저는 지금 페트병 잘라서 만든 거예요. 이게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사거든요. 제가 조금 환경을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 플라스틱 쓰레기가 덜 나오게 제가 블로그에 올렸더니 저같이 이렇게 쓰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책상은 뭐예요? 이거 화장대인데 이것도 이케아 거거든요. 화장대? 네, 화장대? 제가 화장품이 많지 않아요. 화장도 별로 안 하고 제 화장품 전부인데 이게 다예요? 네, 지금 이거 샘플 쓰느라고 이제 요거 다 쓰면 이제 본품을 갖다 놓을 거긴 한데 되게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16년 된 에코백이에요. 이게요? 예. 옛날에 오피스텔 분양한다 그래 구경 갔을 때 받은 건데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편해요. 네. 그럼 여기가 옷장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주 입는 옷만 걸어놓은 거고 아. 옷장은 저쪽 작은 방에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옷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옷을 새로 안 산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옷을 한번 사면 이제 떨어질 때까지 입자. 그래서 지금 이 티셔츠도 여기 이렇게 살짝 구멍이 났어요. 근데 편하게 그냥
구멍 났죠? 이런 것까지 좀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살고 있어요. 아, 요거는 이제 6,500원 주고 산 옷이고 티셔츠. 네. 이거는 팁이에요? 예, 요거는 근데 거의 안 써요. 이거 그 저희 집에 뭐 인터넷 TV 그런 거 없거든요. 공중파 4채널 딱 나와요. 이거 근데 TV가 아니라 모니터네요? 그죠? 맞아요. 컴퓨터 모니터예요. 아, 그리고 침대가 지금 2인용이잖아요. 퀸 침대인데 네. 이게 부모님이 가끔 올라오세요. 네. 그래서 부모님 편하게 주무셔야 되니까 퀸 사이즈를 놓긴 했는데 아마 저 혼자 살았다면 더 작은 사이즈 침대 썼을 거고 제가 이 이불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엄마가 겨울 이불 커버로 이렇게 사주신 이불인데 아직도 이제 안 떨어지니까 안 버린 거예요. 제가 77년생이니까 초등학생 때 뒀던 거니까 한 30년 넘었죠, 이 이불이.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혼자 사시는 거죠? 그쵸. 저는 이제 비혼 파이어족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비혼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제 1년치 옷이 다 걸려 있는데 여기가 옷방인 거네요? 예, 이게 사계절 옷 전부예요. 사실 여기서 안 입는 옷 더 버리고 싶은 옷들이 있는데 이제 안 버리는 이유가 혹시 나중에 이제 상갓집을 가거나 그럴 때 옷이 네. 필요할까봐 안 버리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제가 즐겨 입는 옷도 몇 벌 안 돼요. 저기 코트는 좀 비싸 보이네요? 예. 아, 이것도 이제 오래된 건데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긴 해요. 이게 이태리제 원단이라고 이게 한 2011년도경에 130 주고 샀는데 이제 제가 옛날부터 검수했던 건 아니에요. 옷도 비싼 것만 입고 그 명품 좋아하고 제가 무주택자 할 때 샤넬백을 2개 샀었어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없을 때요? 그쵸. 저축은 저축대로 하지만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네, 한두 개씩 샀거든요. 근데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중고로 팔았고 아, 이제 하나 남은 건데 이게 그때 제 한 달치 월급을 주고 샀던 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와. 지금 엄청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올랐어요? 네, 제가 그때 이거를 200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20대 때요. 네. 제가 이제 지금 77년생이니까 이게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이게 그때 2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한 1,400, 1,500? 네. 진짜요? 근데 샤넬이 진짜 좋아요. 이게 제가 20, 30대 한창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죽 같은 게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새 거 같은데요? 그래서 중고로 팔까 하다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명품을 안 살 거기 때문에 안 팔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가끔 와. 결혼식 같은 행사 있을 때 들고 다녀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 희소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네, 이제 사람들이 비싸도 사니까 배짱은 부리는 것 같아요. 계속 명품 가격 올리잖아요. 요즘에는 줄 서도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 본인이 정말 갖고 싶다 그런 거 사세요. 예, 그래야지. 저도 이제 어릴 때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검소하게 바뀐 거긴 한데 이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안 하면 결핍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더 과소비하게 돼요. 이게 마음껏 해보시면 나이가 들었을 때 아, 물질적인 게 다 부질없구나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사치스럽게 사는 성향이 안 바뀌면 이제 그거는 망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 보시다시피 제가 바디워시, 샴푸, 린스통 없잖아요. 저는 지금 저기 도브 비누예요. 저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굴까지 저걸로 세안 다 해요. 아, 샴푸랑 안 그런 거 안 써요. 써요? 네. 근데 이게 미니멀리스트들 보면 저같이 비누 하나로 다 많이 쓰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이제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샴푸나 린스 같은 것도 저가 제품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쓰다 보면 플라스틱 통이 나오는 게 상당해요. 그래서 제가 도브 비누만 써요. 와. 그리고 이제 요게 이 비누가 도브가 아닌 거는 이거는 이제 집에 굴러다니는 비누 네. 가져온 거라서 도브는 아닌데 이 비누 받침대 네. 커피 뚜껑이거든요. 아, 이거.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거 병뚜껑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비누 오래 쓰려고 제가 병뚜껑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없어요 이 안에. 보통 화장실 청소용품도 굉장히 많잖아요 세제가. 네. 저는 주방 세제로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요거는 제가 물티슈도 빨았어요. 물티슈 자꾸 버리면 그것도 환경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물티슈는 얼마나 쓰신 거예요? 굉장히 뭐 한 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티슈가 집에 이렇게 막 길에서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거 저는 쓰고 구입을 안 하는데 물티슈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빨았으니까. 이거 혹시 물티슈예요? 아, 예, 이것도 물티슈 빨아 쓰고 있어요. 이거 네. 설거지 하실 때 이거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설거지 할 때는 수세미 이건데 이제 아. 뭐 물티고 할 때 쓰는 걸로 이제 쓰고 빨아서 또 쓰고. 근데 저도 무주택자 할 때는 이 정도로 알뜰하게 안 살았죠. 근데 집을 한 채 사고 또 한 채 더 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이제 뭐 나올 만한 소득이 근로소득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다 제가 월급이 많은 직업도 아니에요. 출판사 요즘 사람들 책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판업계에서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적은 소득으로 제가 투자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또 제가 돈 욕심이 많아요. 그래도 뭐 강남에 비싼 아파트 이런 건 사고 싶지. 그러니까 그냥 일단 무식하게 그냥 안 쓰고 보자. 그래서 이제 안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물건을 사느라고 돈을 쓰고 결국 그 물건들 나중에 다 버리게 되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이게 오래되면 버리잖아요. 그런 게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검소하게 바뀐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네.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신 네. 이유가 있으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한테 중학교 2학년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돈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카한테 이게 제가 그냥 말로 투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보다 고모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투자에 대한 걸 각인시키고 싶어서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었고, 제가 뭐 투자로 강사를 할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알려져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면 피곤하긴 하지만 왜냐면 뭐 물어봐요. 이거 사면 어떠냐 뭐. 근데 투자는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남이 뭐 사라고 해서 사는 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주식 종목 어떤 종목 사냐 남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도 확신을 안 가지고 투자했던 집은 단기간에 매도해서 수익을 거의 못 본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제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 거는 장기 보유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긴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든 다 본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네. 7채 있으신데 네. 그 중에 한 채는 구미시에 있는 네. 거고 나머지 6채는 네. 다 수도권에 있는 건가요? 네, 투자한 거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했나 한번 쭉 정리한 거예요. 이런 순서로 16년간 10채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 그 중에 3채는 지금 매도해서 없고요. 네. 이렇게 투자했어요. 와. 그리고 이제 이게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약간 개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떻게 4년 전까지만 해도 월급 실수령액 30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지금 물론 임차인 전세금 빼야 되겠지만 부동산 총 자산이 40억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의아하실 거예요. 그쵸? 피디님도 네.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제가 5억 2천만 원으로 가락동에 18평짜리 신축 분양권을 샀잖아요. 네. 2017년도에 샀는데 이게 2019년도에 입주를 할 때 전세를 4억 3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 돈이 한 뭐 9천만 원 묶이게 된 거잖아요. 네. 투자금이 9천이 된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전세가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집은 전세가 6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5억 2천에 산 집에 전세가 지금 6억이니까 8천만 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고스란히 제 호주머니로 들어오고 이 돈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투자하시면서 그래왔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간간히 이게 집값과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를 잘 살펴보시면 상승하는 시기는 훨씬 길고 폭락하는 시기는 잠깐이에요. 제가 16년 동안 투자를 했지만 제 경험상 폭락했던 시기가
한 2번? 그것도 잠깐. 그 상승기가 더 훨씬 길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네. 분명히 떨어지는 집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어떤 좀 판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부동산도 약간 주식이랑 비슷해요. 주식도 최저가에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최저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동산도 이게 언제가 최저가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투자할 때마다 제가 최고가 찍고 제가 샀어요. 물론 사자마자 뭐 운이 좋아가지고 그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부동산의 가장 적절한 최저가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그 어떤 전문가라도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무리하지 않고 사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고, 불과 몇 년 전에 금리가 뭐 1.8%, 2% 초반대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집값은 막 그때 급등기였거든요. 근데 집값이 막 급등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는 거예요.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왜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 부담이 낮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최고점 찍고 막 폭락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보유한 가락동 18평짜리 아파트도 13억 5천까지 찍고 9억대까지 폭락했어요. 이때 무리해서 산 사람들 2, 3억씩 손해보고 매도한 케이스가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폭락기를 버티지 못하고 던질 수밖에 없고, 근데 무리하지 않고 샀으면 버텼겠죠? 그 다수의 사람들은 버텼어요. 근데 지금 실거래가가 13억 8천이 됐거든요. 손해보고 매도하신 분들 안타까운 게 2년만 버티셨으면 손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집 2021년도 3월에 저도 최고점에 샀거든요. 근데 이 집이 작년 연초에 5억까지 폭락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산 가격보다 1억 6천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이 1년 만에 다시 회복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최저가에는 못 샀지만 지금 제가 최고점에 산 거잖아요. 근데 무리하지 않고 샀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회복한 거죠. 그리고 좀 더 장기간 보유하다 보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식과 똑같이 단기간에 내가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 투자했던 시기도 집 사자마자 2달 뒤에 리먼 사태 터져가지고 서울에 집값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도. 근데 저는 그때 무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면서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올린 거지, 사자마자 몇 억씩 오른다 이런 분들은 물론 소수는 있죠. 그분의 운이고, 다수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못 내요. 부동산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도 그분들 꾸준히 몇십 년 동안 매수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하신 분들이지, 단기간에 크게 돈 버신 분들은 소수예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 급여에서 대출과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대출 이자가 한 30만 원은 넘기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항상 투자하실 때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대출을 제가 그동안 2번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1억 6천 받았다가 지금 열심히 갚아 나가서 1억 4천 5백이 됐어요. 지금 대출 이자를 27만 원밖에 안 내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 대출 받을 때 저는 이제 이 이자가 변동성이 생기는 게 싫어서 5년 고정금리를 선택했어요. 4년 전에 대출 받았는데 2.3%의 대출을 받았고, 변동금리를 썼으면 대출 이자가 1.8%였어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변동금리를 선택했거든요. 이자가 더 싸니까. 근데 저는 고정금리 5년으로 해서 지금 2.3% 이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은행 정기예금도 3.9%거든요. 일부러 지금 제가 대출을 안 갖고 있어요. 조금 덜 벌더라도 리스크를 작게, 대신 스트레스는 없이.
제 투자 철학입니다. 처음으로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뭐 월급이 많지도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해주시면.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직장을 입사를 했는데 그때 실수령액이 128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네, 128만 원이었는데 대학생 때는 부모님께서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때 IMF가 터졌는데도 500만 원짜리 컴퓨터 턱하니 사주시고 그때 한 달에 제가 대학생 때 용돈을 부모님이 50만 원씩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족하게 썼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한 달 만근을 안 하다 보니까 근무한 날수만큼 월급을 줬는데 70몇만 원이 첫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냥 놀아도 엄마가 따박따박 5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 70몇만 원 월급이 충격적이었고 이제 한 달치 월급도 128만 원 이렇게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입사 5년 만에 제가 5천만 원을 모았어요. 5천만 원이요? 네. 그러면 1년에 한 1천만 원씩 모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첫 직장이 월급은 적었지만 복지가 좋았어요. 밥값은 회사에서 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죠. 5천만 원 자금이 생겼는데 지금 MZ 세대들이 보실 때 기성세대들은 부동산 상승기에 잘 편향을 해서 쉽게 돈을 번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 선배가 분양권을 하나 사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1억 2천에 산 분양권이 5천만 원 5년 동안 모으는 동안 그 집이 4억이 됐어요. 서울의 신축 25평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네. 아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못 산다라는 네네. 분위기였어요? 그쵸. 그러면 집은 왜 사고 싶어지셨던 거예요? 제가 경북 구미 출신이고 학업이랑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다 보니까 원룸 전세를 살았잖아요. 남의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 집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남들보다 일찍 느낀 거죠. 그래서 첫 집을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최저가 아파트를 검색을 한 거예요. 오래된 원룸 아파트 13평짜리 그것도 8천만 원대였는데 1년 사이에 1억 2,800으로 급등을 했어요. 똑같죠 지금이랑. 지금도 집값이 엄청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앞뒤 안 따지고 샀어요. 왜냐면 제가 거주할 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끼고 5천만 원의 자금으로 그 집을 이제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러고 나중에 세입자 만기가 됐을 때 제가 그 집을 입주를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집에서 몸테크를 하면서 그 뒤로도 좋은 집을 샀지만 네. 그 집에 거주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은퇴하시고 네. 월세 소득으로 네. 지금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거죠? 월세 소득은 극히 적고요. 왜냐면 제가 거의 모든 집이 전세가 대부분 많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금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현금 예금 이자가 11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 월세는 극히 소액 그냥 거의 뭐 반전세 개념이죠. 완전 월세가 아니고 21만 원, 22만 원, 총 43만 원 월세. 총 현금 흐름이 153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현금 흐름이 작아도 한 달 쓰는 돈의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돈으로도 생활비하고도 남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뭐 네.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네. 네, 아파트로 한 이유?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게 초보가 제일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상가나 토지는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적정 시세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파트는 실거래가 시세가 다 나오잖아요, 쭈루루. 그래서 초보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게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궁금한데 네. 얼마를 일단 모아야 돼요? 최소 지금 1억은 모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집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단번에 그 남들이 좋아할 만한 비싼 집 못 사요, 절대. 급여 모아서. 첫 집은
좀 작은 집 사셔야죠. 평수로 따지자면 뭐 14평, 18평. 근데 14평짜리도 수도권에 입지하면 나쁘지 않은데 살려면 1억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형 아파트로 7채나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면 과거와 지금은 세금 정책과 이런 게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현재에 맞는 투자법으로 하셔야 되고, 초보자가 채수 늘려가시면 그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물론 뭐 전문가분들은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나중에 또 바뀌면 다주택이 유리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살 집을 골라서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정말 허름하고 낡고 안 좋은 집이라도 본인 명의의 집에 산다는 그 안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1억 2,800만 원짜리 원룸 아파트 그때 집 수리도 못하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낡았겠어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제 집에서 자면서 그 느꼈던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 알듯이 집도 사봐야 보는 눈이 트여요. 대출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그쵸.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깨셔야죠. 저도 처음 집을 샀을 때 편안하게 투자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젊을 때는 조금 실패를 해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잖아요. 저도 처음 투자했을 때 이게 성공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 집은 다른 아파트보다 덜 오르는 아파트예요. 근데도 싼 아파트를 사봤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보는 눈이 생긴 거고, 그래서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를 제가 살 수 있었던 거지, 처음 투자하자마자 그렇게 투자성이 좋은 아파트는 못 사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좋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제 네. 그 골드본님이 1억이 네.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어떤 집을 사실 것 같아요? 좀 같은 비교군에서 조금이라도 더 새 아파트,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거. 근데 뭐 사실 그런 데 있는 새 아파트는 비싸요. 근데 한 10분 내외에 도보로 지하철을 갈 수 있는 입지 아파트라면 저는 그 정도 거리라면 괜찮다고 봐요. 역세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새 아파트거나 지하철이 가깝거나, 그리고 조금 단지가 대단지이거나 그런 아파트 선택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뭐 16년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켜온 바로는 아무리 낡은 아파트라도 꾸준히 우상향했어요. 저는 경기도 쪽은 제가 뭐 광명에 물론 갖고 있지만 투자를 활발히 안 해봐서 입지를 잘 몰라요. 근데 경기도라도 입지가 좋은 위치의 아파트라면 꾸준히 우상향해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로 가정해보면 월소득이 대출이 어느 정도? 뭐 현재 계산해보면 300만 원이고 혼자 산다. 그리고 월세가 안 나간다는 전제하에 원금과 이자 150만 원 내는 선에서 나머지 150만 원으로 생활하고 150만 원 이자 내고 원금 갚고 이 정도 선으로 집 사면 무리하지는 않는 투자 같아요. 아파트 말고 빌라 같은 거는? 저는 빌라는 빌라도 물론 이게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아파트로 재건축이 된다 이러면 빌라 투자도 좋겠죠. 근데 그런 재개발 사업에 관한 거는 저도 투자를 안 해봐서 모르고, 재개발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또 보유하는 동안 이게 아파트 관리랑 빌라 관리는 난이도가 엄청나요. 빌라는 누수 한번 터지면 해결하기도 어렵고, 근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주는 면적이 외부는 다 관리해주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관리하기가 쉬운데 빌라는 만약에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외벽이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 그 빌라 소유주들끼리 돈 모아서 고쳐야 되거든요. 난이도가 높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그러면은 요즘에 또 경매가 많이 뜨던데 경매 같은 건 안 하세요? 그 경매하려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경매도 부동산 고수들이나 하는 방식이지 섣부르게 초보자가 건드릴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셨어요? 네, 공부하는 게 싫어서. 조금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 공부 엄청 해야 돼요. 네, 수도권은 다 비슷해요. 말씀하신 건 네. 시골 말고 수도권. 그쵸. 지방 투자로 물론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고수라서 그 지방의 입지 분석을 잘 하셔서 수익을 내는 거지, 서울과 평촌이라든지 광명 그 외에 뭐 좋은 입지들 많잖아요. 그런 수도권은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요. 물론 떨어질 때 다 비슷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 보이는, 아니면 뭐 실거주 목적이라면 본인이 살고 싶은 곳,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락동에 18평짜리 아파트 샀지만 이 정도 살 돈이면 동작구라던가 영등포구의 25평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 비슷해요. 물론 근소하게 어디가 더 오르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곳 사시면 돼요.